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소식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는 소식,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갈등 이후 첫 방한했다는 소식 등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메이커, 뉴스 1번지, 뉴스 리뷰 등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11월 29일 뉴스메이커에서는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11월 29일 한국당은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무제한 발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아예 정기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의를 거부하며 본회의장 입장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문희상 의장도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회봉을 잡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투나잇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필리버스터는 검토하지 않겠다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회를 불과 30분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조차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깜짝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식 농성 후유증으로 입원 중인 한교안 대표와 만난 후 투광공 카드를 꺼낸 것으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사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으로 맞섰고,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만약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써서 정기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1일 뉴스 1번지에서는 본회의 개의 무산 이후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첨예해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되는 대로 이번 주 새 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었는데,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인해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후보자를 발표하더라도 표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달 넘게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먼저 발표하고 국회 인준투표를 거쳐야 하는 총리를 추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까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과 후임자 발표에서 임명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각 시기를 더 늦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일 출발 640에서는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을 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19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름없는 법질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주어진 권한이며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야말로 반국민 정치라고 맞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끝까지 막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 소식을 전하면서 주로 갈등의 주체인 여야 당사자들의 주장과 서로에 대한 비난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한 의견들도 많이 전달해 주었으면 시청자들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국회 파행 이후 여야가 여론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정작 정쟁으로 인해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가 국회 파행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도 잘 전달함으로써 정치권이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뉴스 리뷰에서는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으로 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어떤 법안들이 발이 묶여 있는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차량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반드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고 필요하면 신호등이나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년 전 4살이던 이혜인 양이 어린이집 앞에서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당시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혜인이 법이 발의됐지만 3년 7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에는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인 고 최하중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준이법 역시 국회 문턱에 막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30일 뉴스17에서는 지난해 12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330여일간의 숙려 기간을 채우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뒀지만 여야 대치 속에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협의를 거치고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국회 파행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정안까지 거론해 마지막 표결을 앞두고 또다시 여야 합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저지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시설 사용료만큼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해달라는 요구인데 교육부와 학부모,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에선 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폭로되며 학부모,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은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유치원 3법이 누더기 법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로 현재로선 유치원 3법 통과 시점조차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특히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었는데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음에도 결과적으로 다시 발목이 묶인 상황이 돼서 안타까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자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는 쟁점이 없는 법안들조차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등 잘못된 정치 문화에 대해 언제나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감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28일 뉴스 리뷰에서는 가수 박경이 제기한 음원 사재기 논란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본격화됐고 추가 폭로와 디스고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수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다며 지목한 바이브, 송하예 등이 박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박경은 해당 가수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음원 차트 관련 누모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가수 성시경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음원 사재기 업체가 곡 전주를 없애고 제목을 바꾸라 했다고 지인에게 들었다고 말했고 드러머 김간지는 브로커가 찾아와 음원 순위를 조작해 주겠다 제안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원 사재기를 저격하는 곡까지 등장했는데 래퍼 마미소는 신곡 짬에서 나온 바이브를 통해 기계로 음원 차트 순위를 올리는 행태를 꼬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확인돼도 처벌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음원 사재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예계 순위와 관련된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라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원 차트나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들이라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방송 전반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합뉴스TV가 간론 의혹들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잘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 11월 30일에 방송된 특집 다큐를 모니터했습니다.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를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신북방정책 2년 특집 중 일부가 방송됐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짚으며 시작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해 있지만 남북 분단으로 사실상 섬나라와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동북아 공동 번영과 평화를 꿈꾸는 정부의 계획이 소개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야심찬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신경제 지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됐습니다.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동양의 유럽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하는데요. 해군 기지로 출발한 인구 60만의 작은 도시가 블라디보스톡은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관문으로 남과 북의 철로가 연결되면 기차를 타고 이곳을 통해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출발점이자 종착지인 이곳.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극동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극동 개발을 추진하는 러시아 또한 한국과의 협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데요. 조창상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단장은 한국은 제조업에 비해 자원이 빈약한 반면 북방 국가들은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제구조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역은 시베리아 횡단열차 TSR의 시작점이자 종착역인데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TSR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인 블라디보스톡역. 부산항에서 45일 정도 걸리는 바닷길과 비교했을 때 TSR은 약 25일 정도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륙 운송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북방 물류 동선을 잡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어서 화물이 대륙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줬는데요. 부산항에서 출발한 화물은 이틀 뒤에 블라디보스톡 항에 도착하고 통관을 거쳐 열차에 실립니다. 통관부터 환적, 발차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일주일. 열차는 쉬지 않고 달려 모스크바 남부의 실리카트나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모스크바 남부에 위치한 실리카트나야 화물터미널. 엄청난 양의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이 이곳이 화물터미널임을 알려줬습니다. 이곳에서 분류된 컨테이너는 트럭에 실려 최종 목적지로 운송됩니다. 지금보다도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고속화 작업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 놀라웠습니다. 1,500km까지 갈 수 있도록 철도 고속화 작업을 추진 중인데요. 남북 종단 철도와 TSR이 연결된다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몽골 철도와 연결되면 다양한 내륙 운송 루트가 생기고 이어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핫산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라디오 방송이 잡힐 정도로 서로 인접한 이곳은 2008년부터 낮은 핫산 물류 협력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산 석탄을 철도를 이용해 우리 정부도 러시아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왔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란 설명이 안타까웠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나지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최근 석탄 프로젝트를 재개하려고 하는 러시아는 중국과 베트남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블라디보스톡 항보다 적은 이용료의 이점과 남북의 경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다시 참여해야 한다는 북러 합작기업 러시아인 대표 의견도 소개됐습니다. 다음으로 북중러 접경 지역의 변화를 비췄는데요. 중국의 훈춘. 중국 훈춘에서 국경을 접한 세 나라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놀라웠습니다. 중국에게 이곳은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2013년 1대1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아시아,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어 그중에서도 동북 지역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으고 융합해서 동북 지역에서 이것들을 꽃피우게 하는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신북방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연계되는 동북 삼성의 중심지인 중국 창춘시가 소개되는데요. 중국 정부는 25조 원을 투자해 이곳을 세계적인 자유무역 구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년까지 인구 100만 명을 수용. 그간 중국의 대표 나쿠 동북 삼성은 그동안 투자 기피 지역이었지만 최근 많은 중국 대기업들이 투자 의지를 밝혔다는 설명으로 동북 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완다 등과 같은 중국의 공룡 기업들이 앞다퉈 동북 삼성의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숙제로 동북아 전력망 연결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우리 정부는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한중일, 러시아, 몽골까지 묶어 동북아 전력망을 공유하는 슈퍼그리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긴 시간 섬처럼 지내왔지만 남과 북이 이어진다면 유라시아 대륙을 여는 시작점이자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내레이션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봤습니다. 김정은 학생은 이번 특집 다큐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었나요? 저는 특히 중국 창춘시의 변화가 놀라웠는데요. 나쿠 지역에서 투자의 중심지로 변한 모습이 동북 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과의 김정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큰 대로변에 과속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는 게 왜 우리 민식이가 또 다른 민식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등에서 길게는 수년, 짧게는 수개월째 계류 중이던 해인이법과 민식이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호소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어린이 안전 법안 처리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이들 법안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 법안 통과를 호소해온 부모님들 또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까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 고인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러움 주의를 안내하는 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고 시, 군, 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안전 법안인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여야의 극렬한 대치 상황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느라 처리가 지연되는데요. 경향신문은 11월 29일자 기사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을 여야 정치권이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선거법과 아이들 법안을 바꾸자는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라는 피해 어린이 부모들의 울분과 분노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또한 지난 29일 본회의의 개최가 무산되자 민식이 아빠가 아이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 같다며 오해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유가족에게는 사과는 없었다며 아픔과 분노를 전했습니다. 또한 언론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12월 1일자 기사를 통해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 등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민식이법 관련 기자회견은 거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었다고 전합니다. 한편 세계일보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애당초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정치 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는 없었다며 민식이법은 한국당이 고려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도 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둘러싼 여야의 뜨거웠던 정치적 공방을 전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해인이법, 한음이법, 또 태호 유찬이법 등 교통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혹시 우리 언론이 좀 이러한 보도를 소홀히 했던 건 아닌지, 또 언론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조처하도록 하는 어린이 안전기본법으로 발의되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전조치 조항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차량 내부 확인 의무와 차량 내 영상 처리기기 의무 장착,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태호 유찬이법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차량은 물론 축구클럽과 같은 체육시설과 학원 차량도 어린이 등 통학 차량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4건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은 20대 국회 임기 초반인 2016년 8월에 발의돼 지난달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한음이법은 3년 전에 태호 유찬이법은 6개월 전에 각각에 발의돼 민식이법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처리를 기다렸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된 어린이 안전법안과 민생 법안에 대해 한국경제는 12월 1일자 기사를 통해 민생 경제 법안 처리는 오리무중이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멈춘 국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핑퐁게임 때문에 민생 경제 법안까지 희생된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한겨레 신문도 민생을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 법안 199개 안건에 포함된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 계류되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은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국민의 삶에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국민들의 삶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언론은 입을 모아 여야 정치권과 국회 민생 법안을 챙겨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여야 정치권의 정쟁 탓으로 돌릴 뿐 그동안 민생 법안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의제화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군 부모가 출연하면서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보다 먼저 발의된 해인이법, 한은이법, 태호 유찬이법 역시 그동안 언론에 외면받다가 민식이법과 함께 국회 파행 사태에 이르러서야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요구를 이제야 적극적으로 기사화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반성인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분노와 슬픔에 찬 부모들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는 것만으로 언론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루프 형식의 취재 보도를 통해 정치권에 국민들의 삶의 고충과 애환을 전달해 주면서 동시에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끊임없이 감시 비판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관련 대책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언론에서 어린이 안전에 관련 보도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현황, 유가족 모습과 관련 기관의 원론적인 재발 방지 약속을 보도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어린이 안전 관련 정보를 취재하거나 기사를 전해주는 내용은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전문지인 교통신문은 미국의 경우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교통 안전의 수준을 관리 개선하고 있다는 사례를 기사에 실었습니다. 영국도 학교별로 학교 통학 계획을 세우도록 권장해 어린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교통신문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보호구역 외에 주요 통학로 관리와 교육, 홍보, 단속 등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도합니다. 메트로는 일본의 경우 학생 개인 통학로를 파악해 통학로 안전 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례를 전합니다. 한국의 통학 환경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국내 환경과 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며 하며 안전한 통학로의 구체적인 연구와 시범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우리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전합니다. 이데일리는 11월 28일자 기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스쿨존뿐만 아니라 학교를 향하는 주요 통학로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전합니다. 이에 대해 안전주무처인 행안부의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부처와 함께 스쿨존 밖을 포함한 종합적인 어린이 통합 안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는 반응을 실었습니다. 이처럼 주요 언론에서 선진국의 어린이 안전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룬 곳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교통 관련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신문, 메트로 등이 그나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언론도 미국, 영국, 일본 세 나라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수준에 그쳐 다소 아쉬웠습니다. 네,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이 이제라도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발굴하고 또 공론화하는 역할을 우리 언론이 참 잘해야 될 텐데요.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 어린이 생명 안전법에 관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 여러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 등에 계류 중인 것은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을 제도적 법적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걸고 만든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마련은 해당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 언론은 어린이 생명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법적, 제도적 강화를 위해 집중적인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 생명 안전에 대한 홍보 예방 보도가 절실합니다. 언론사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어린이 생명 안전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환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